뭐 드셨어요? 뭐 드실 때가 됐는데. 사람 본능이 무서운 게 먹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1교시 마치고 먹고 2교시 마치고 먹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잘 하세요. 나중에 가방 뒤져보면 책은 없어도 간식거리는 막. 자, 가능총소득 요거 3개 다 곱합니다. 1800 곱하고 80% 곱하고 500 곱하고 요거 셋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720만 원. 이건 어중간하니까 그냥 다 적어 볼게요. 7, 2, 빵빵, 빵빵빵, 요렇게. 그 다음에 공실률 나와 있죠? 얼마? 72만 원. 10%니까. 빼면 648만 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제가 문제를 빼버렸는데 문제 자체가 뭘 구하라는 거냐 그러면 세후가 아니고 순영업소득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까지만 딱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비 얼마예요? 영업 경비율이 50%라고 나와 있죠. 50%면 자기 앞에 거 50%면 324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빼면 324만 원. 답 끝. 이렇게 구해요. 그냥. 정답 324만 원입니다. 이거 풀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풀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딱 보자마자 적을 건 가유, 순전후, 공경은세인데 따라서 유, 순, 전, 후, 공, 경, 은, 세. 답변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조금 전에 문제 푼 거 중에 요거를 썼어요, 안 썼어요? 연간 부채 상환액 500 저거. 그러면 저건 어디에 써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 씁니다. 쓸 이유가 없죠. 예, 필요한 거 다 찾아냈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것도 있다고요. 저기에.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텐데 이거 가능총소득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구하죠. 근데 문제는 얘는 순영업소득을 줬잖아요. 순영업소득, 순운영소득이 얼마예요? 140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4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건 필요 없죠.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위에 건데 이미 순영업소득을 줬다면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행한테 나가는 돈 구합니다. 얼마입니까? 그럼 얘가 원리금인데 여기에 원리금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보셔야죠. 여기 월부금이라는 단어 있죠. 이 월부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원리금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시는데 월부금은 원리금을 말합니다. 그냥 은행에 내는 돈. 그럼 얼마 적어야 돼요? 90을 적어야죠. 원금이자 합친 월부금을 적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빼면 얼마? 50. 그 다음에 세금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이감 곱하기 세율 하셔야 되니까 순이감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하고 순 얼마? 140. 이자 얼마? 70. 감가상각비 얼마? 10. 곱하기 세율 몇 퍼센트? 30%니까 0.3. 그러면 욕 나오거든요. 그러면 욕 적고 얼마 나옵니까? 32. 이게 정답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재산세는 왜 줬는데? 그럼 재산세를 여기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영업소득세라 그러거든요. 소득에 따른 세금. 나중에 재산세는 여기에 들어가요. 부동산 유지할 때 경비에는 재산세가 들어가요. 부동산 재산세가. 근데 지금은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재산세는 이거 계산할 때는 써먹는 거 아니다. 요거는 소득세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만 지금 4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맛보고 집에서 이것만 가지고 내용 정확하게 몰라도 계산은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계산 풀 때 필요한 건 가유, 순전, 후, 공경, 언세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 어떻게 구하는가 몇 개 있었다. 그 다음에 세금 구할 때 순위감 곱하기 세율. 그 다음에 은행한테 주는 돈은 원금과 이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구해야 돼요. 공제 항목. 이건 지가 알아서 그냥 빼고 남은 돈이에요. 가유 순전어 중에서 구해야 되는 건 요거인 거죠. 가능 총소득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구하는 방법들만 알아놓으면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다. 이거 하겠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는 하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연결이 돼요. 다른 데랑.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우리 18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던데 계산하다가 보면 좀 막히는 계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저는 계산 다 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막히는 게 한두 개인데 왜 다 버리려고 그래요? 막히는 것만 버리면 되지. 이거랑 똑같아요.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조금 어려워. 그러면 와가지고 저는 학개론을 다 버릴까요? 이거랑 똑같았거든요. 정책만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버리면 돼요. 자, 이 문제는요, 이해 못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가중평균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한 3, 4년 전에 그냥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근데 나오는 게 워낙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제가 바꾼 거죠. 3, 4년 전부터.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그러면 야, 이거 버릴 필요 없겠다. 워낙 똑같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 야매로 풀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야매의 특징이 뭐예요? 간편하다. 되게. 단점은 좀 변형하면 모른다. 그러니까 간편한 거는 푸는 게 낫지. 똑같이 나온다면. 어차피 이게 변형해서 나오면 아무도 못 풀거든요. 그러면 그냥 야매로 가는 게 좋다고요. 찬땡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야매거든요. 야매인데 그거 전상적으로 어려운 문제 내면 아무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지. 그럴 바에는 그렇게 야매로 풀다가 안 풀리면 어떡해요? 그럼 버리고 가라고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토지가 하나 있는데 요 토지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이 되면 얘가 예를 들면 15억이에요. 개발이 안 되면 5억밖에 안 하는 토지예요. 근데 개발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50% 50%예요. 요것도 50% 반반. 그럼 요 토지는 시세가 얼마일까요? 될지 안 될지는 반반인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시장 가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시세는? 그러면 평균 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15억은 개발될 때니까 이거보다 더 높이는 안 될 거고 개발 안 돼도 5억은 받죠. 그럼 요 사이 값이 될 텐데 반반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딱 10억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요게 10억인지 아닌지 한번 계산해 봐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산하는 건 이런 거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버리면 딱 1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평균이라고 불러요. 단순 평균은 두 개가 확률이 똑같을 때는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80%다, 얘가 20%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달라져 버리면 더해서 나누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각각 자기 거 곱해가지고 더해야 돼요. 요렇게 하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만 알려드릴 수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니까 막 식 적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이거거든요.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럼 딱 보자마자 어마어마하잖아. 딱 뭔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문제가 나오면 확률별 가중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형태로 딱 떴다 싶으면 그러면 호황이 40%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가 40%구나. 불황일 때 60%구나. 그럼 여기가 60%구나.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떤 작업을 하시냐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곱해. 여기다가 20 곱하기 %도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20 곱하기 20을 해요. 얼마 나옵니까? 400. 30 곱하기 25.
암산하지 말고 빨리 계산기 두드려 암산하지 말고. 습관이 빨리 계산기로 손이 가는 습관이. 얼마? 750. 새우깡에는 손이 잘 가죠. 이 계산기로 좀 손 가는 습관을 좀 만들려고요. 50 곱하기 10, 50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650.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여기도 또 곱해요. 20 곱하기 10 하면 200. 30 곱하기 10 하면 300. 50 곱하기 8 하면 400. 그러면 셋 다 더해요. 더하면 900이죠. 900. 여기까지 하시겠죠? 해놓고 자기 걸 각각 곱해요. 요거 곱하기 0.4. 얼마 나옵니까? 860 나옵니까? 맞나?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요. 요거 곱하기 0.6 자기 거. 요거 540 나오죠? 660 나와요? 660.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마지막에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200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기 5개에서 1, 2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기 때문에 1200이 나오면 보통 수익률 이야기하면 5%, 10%, 15%, 20% 이 정도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 나오면 몇 프로겠습니까? 12%입니다. 800 나오면 8%입니다. 8%. 계산했을 때. 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전부 다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를 0.1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아예 바꾸지도 말라고요. 그냥 이게 훨씬 빨라요. 간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몇 번 하면 숙달돼 버립니다. 위치가 이쪽이 호황불황이고 이쪽이 상가 오피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하면 답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리 먼저 곱하나 저리 먼저 곱하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 넘어갈게요. 이건 자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올해 시험 이거 나오기 전에 지금 방금 본 것보다 얘가 훨씬 간편한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전에 한 건 2번씩 이렇게 곱해갖고 오겠지만 얘가 한 7, 8년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여기를 8로 줬습니다. 8로 주고 요걸 물었던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방금 연습한 거니까 요 상가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요게 7년 전에 뭐 한 6년 전에 뭐 8년 전에 이렇게 문제가. 그럼 요거 풀어보세요. 요걸로 구해보세요. 이게 저게 8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곱해요. 곱하면 얼마? 80. 곱해요. 320. 곱해요. 400. 옆에 거 곱하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더해요. 얼마 나옵니까? 800. 그래서 정답 몇 프로? 8. 요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요 똑같은 걸 가지고 요거를 줘놓고 이제 요걸 물었던 거지.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8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으니까 요거는 x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요거 셋 다 더하면 480 더하기 x잖아요. 근데 요게 얼마라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는 8이 아니고 우리 계산한 방식 들어가면 800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x 얼마게요? 32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320이라고 요게 곱한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값 요거는 얼마게요? 그럼 8이겠죠. 32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서 조금 응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못 푸는 사람은 못 푸는 거고요. 왜? 이걸 연습시켜 드리진 않았거든요. 연습은 항상 요거 곱해서 요거 구하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사람 못 푸는 사람 이제 거기서는 갈리는 거죠. 이거 풀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네가 한 것도 나는 풀겠다. 못 풀겠다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딱 곱해서 나오는 요거 물었을 때만 하세요. 이걸 묻는 건 비정상적으로 물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기대 수익률이지 가운데 있는 저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낸 거니까.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왜 빨리 넘어가게요?
매년마다 나오지는 않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근데 조금 전에 가유순전의 공경은세한 거 있죠. 그거는 그걸 암기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도 그거 하나로 커버됩니다. 왜?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론에서 연결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10점 분량짜리고 요거는 뭐 지금 바로 외우세요. 다 외우셨어요? 오늘은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제가 문 앞에 여기 서 있을 거거든요. 서가지고 집에 가실 때 가방 챙기고 나가시면 제가 가유순전후 그러면 공경은세 그러면 가는 거고 가유순전후 그랬는데 뭐 그러고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입에 붙었냐 안 붙었냐 그거 테스트 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 수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투자는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당연히 더 커야 투자를 하는 거죠. 취직하는 게 좋아요? 취직 안 하는 게 좋아요? 살면서 취직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취직이든 뭐든. 그럼 취직할 때까지 돈 들어가게요? 안 들어가게요? 내가 지금 애를 키우잖아요. 그럼 애 키우면 얘 나중에 어른이 되면 회사에 취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 취직시키려고 그러면 애 낳아가지고 돈 들게요? 안 들게요? 들겠죠. 그럼 애 취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의사가 된다 그러면 더 비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일반 직장인이 된다 그래도 쭉 한 1, 2억은 기본적으로 들겠죠.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일단 요때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럼 취직할 때까지 요때까지 쭉 올 텐데 여기가 취직한다 그러면 요때까지는 돈이 나간다고요. 유출. 그러면 뭐 한 1억 정도가 돈이 지금까지 키우면서 나갔다. 그럼 이제 취직했어요. 취직하면 돈 들어오겠죠. 돈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매월마다 들어올 텐데 일단 연봉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1년 후에 요때 연봉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연봉.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요때도 연봉 들어올 거고. 그럼 취직하면 몇 살까지 할까요? 얘가 만약에 30이라면.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한 55세? 60세? 60까지 간다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60세예요. 60세. 그러면 요때까지는 매년마다 여기가 나오겠죠. 연봉이. 그 다음에 요때 60세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연봉 계속 나오고. 요때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올 거거든요. 퇴직금. 그러면은 이제 살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짓이냐 그러면 요때 나오는 연봉들하고 퇴직금 전부 다 합친 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다 땡겨가지고 나가는 돈이 크는지 들어오는 돈이 큰지 그거 두 개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다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얘가 더 크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부동산으로 바꾸면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죠. 부동산을 요때 매입을 할까 말까. 매입을. 그 매입을 하게 되면 돈 나가죠. 나가는데 금액이 커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10억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매년마다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입들이. 그럼 들어오고 그럼 부동산 상가 같은 거 하나 사놨다면 몇 년 있다가 파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사놓고 30년 동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 사놓고 5년 뒤에 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만약에 뭐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으니까 그냥 4년 있다가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4번의 임대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요때 매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돈들과 이때 나간 돈 10억, 요거를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돼요. 나가는 돈 10억 있죠. 요거는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줄 아세요? 임대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그럼 아까 월급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 월급이나 본인 월급이나 혹시 봉투로 받은 경험 있으신 분?
회사에서 현찰로. 지금은 전부 다 통장으로 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봉투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때가 낭만도 있고 좋았는데 남자들이 요새 불쌍하잖아요. 그냥 존재감도 없고.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도 존재감 없었어요. 뭐 옛날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옛날은 딱 하루는 있었다고. 월급 봉투 갖고 오는 그날.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와이프 앞에서 여기 있다. 오, 얼마나 멋져. 여기 있다. 그럼 그때는 고마워했거든. 다음 날부터는 또 구박을 시작해도.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 그러면 월급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이제 돈 들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밖에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받아오는 거 매월마다.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총수령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수령액은 금액이 좀 커. 예를 들면 뭐 한 300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공제 항목 요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빼고 제일 가다가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게요? 실수령액 요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 큰 기대를 가졌다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요거게요. 실수령액.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쥐꼬리죠. 쥐꼬리.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는 게 가능 총소득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총수령액이에요. 부동산의 임대 수입 중에 전체 임대 수입.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공제 항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제가 여기서 뭐가 공제됩니까? 그러면 빼기 공실, 빼기 부동산 영업 경비, 빼기 은행한테 줘야 되는 돈, 빼기 세금, 대표적으로 빼는 것들. 요까지 빼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실수령액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후 현금 수지. 요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 뺐을 때 뭐라고 하느냐, 요까지 빼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명칭들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실 빼고 남은 돈을 유효 총소득, 경비까지 빼고 남은 돈을 순영업 소득, 은행한테 주는 것 빼고 남은 돈을 세전 현금 수지, 요까지 빼면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요. 순서 자체를. 외우실 때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 순서로 외우시라고요. 5개 가, 유, 순, 전, 후. 그 다음에 공제 항목도 공, 경, 은, 세 이런 식으로 금방 외워집니다. 다시 시작. 가유순전후 공경은세. 외우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뭔지는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바로 계산 들어갈 거거든요. 계산을 통해서 저게 뭔지를 아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얘가 이론 문제라 나오면 다 맞춥니다. 이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산이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 하나하나씩. 요 부동산에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쁘게 적어드릴게요. 가유순전후의 가가 뭐게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유는요? 유효 총소득. 급하게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될 게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근데 공부할 시간은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이만큼 된다고요. 7월부터 공부해도 합격한다니까요. 1차만 한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도 합격하는데 지금부터 하면 당연히 합격하죠. 근데 왜 합격을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은 요걸 다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2달만 하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대신 확실하게 넣으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요만큼 여기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만큼 모래를 담으면 돼. 이만큼.
담으면 되는데 요걸 담아서 갖고 오세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럼 요거 담는데 어떻게 담으면 되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천천히 가서 이렇게 하나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가서 하나 그러면 10분이면 다 담아요. 여기는 못 담는 사람은 없지. 근데 1시간 동안 못 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 담느냐 그러면 급한 거지. 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갖고 가려고 이걸로 요렇게 안 해. 이렇게 잡아. 양손을 모래를 이렇게 퍼가지고 가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욕심인 거예요. 공부할 때. 조금을 갖고 가더라도 안 흘리게 정확하게 갖고 와서 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작업 계속 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이 단어 외우는 거니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순영업소득.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면 그냥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끄집어내라고요. 가가 뭐예요? 가능총소득, 유효총. 나중에 적을 때도 가유순전후 이렇게 첫 자만 적지 이거 5개 다 안 적어요. 당연히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이 뭔게요? 세전 현금 수지거든요. 얘가 안 나와요. 잘. 왜 안 나오게요? 6자잖아. 내가 그랬죠. 5자까지가 우리 한계라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외우실 때 5자 넘어가면 5자 이내로 줄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 공법 선생한테 맨날 그런다니까요. 야, 지금 공부 배우고 있죠? 국토법 배우고 있죠? 그 기본 계획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몇 자입니까? 7자죠. 그렇죠. 그걸 못 외운다 사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가 핵심이에요? 군이 핵심이에요? 관리가 핵심이에요? 계획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 군, 기본, 계획 요렇게 이게 단어가 하나 뭉쳐져 있으면 핵심 단어가 도시군 요게 핵심이에요. 기본 요게 핵심이에요. 계획 요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랑 비교를 해야 된다면 몰라? 그럼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핵심이겠다? 광역계획도 있죠. 그러니까 광역이냐 기본이냐 아니면은 뭐 관리냐 뭐 실시냐 이게 핵심이겠죠. 이게. 근데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이게 핵심인지를 몰라요. 여기에다 포커스가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군에다가. 그래서 내가 공법 선생님한테 야 이걸 외울 때 도시군 빼면 안 되냐. 그냥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러면 문제 봐도 그것만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객관식인데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할 때 안 된대 다들. 무조건 처음부터 다 해야 돼. 도시군 해가지고. 부동산 학은 뭐 그쪽은 타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부동산 학은 다 줄일 거니까 여기에서 전이 뭐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거든요. 현금 수지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적을 때는 세전만. 그럼 그 다음은 뭐게요? 세후겠죠. 세후. 세전이냐 세후냐. 자, 요거 5개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가능총소득이 4,800, 옆에도 적어야지. 빼기 공경은세. 빼기 공경은세. 이거 하면서. 가능총소득은 뭐냐? 적지 마세요. 또 적기 시작했다. Don't write. 또 왜 적어? 볼펜 들고 오지 말라는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자. 적지 마세요. 가능총소득은 여기 바로 있죠.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이 전부 다 임대가 다 냈으면 실제로는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를 무시하고 이론적으로 다 임대됐다면 가능한 총수입이 얼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적어놨죠. 뭐라고? 4,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처음 할 때 돈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 그랬는데 저 4,800이면 48 빵빵빵 빵빵빵이죠.
그러니까 48만 적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뒤에가 10,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져 나오면 그냥 적을 때 4,800만 적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거 10,000원 무시하고 그냥 4,800만 적자.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4,800이라고 적습니다. 적었어요? 두 번째. 공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실 얼마예요? 5%. 여기에다가 공실을 찾아요. 다시.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요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써먹지 하는 게 아니고 가유순전의 공경은세를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찾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자료예요. 필요 없는 자료. 그건 안 써도 된다고. 공실. 이런 이거의 5%입니다. 그럼 계산기 꺼내시고 항상 두드리셔야 돼요. 두드려 보세요. 4,800 곱하기 5%는 어떻게 곱해야 돼요? 0.05. 4,800 곱하기 0.05. 얼마 나옵니까? 240. 그럼 이건 240.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요걸 뺀 거예요. 그럼 4,800 빼기 240. 얼마? 두드리세요. 암산하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4560. 자, 그 다음에 경비는 이제 찾아야죠. 영업 경비를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경비. 여기 운영 경비로 나올 때도 있고 영업 경비로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핵심이 경비예요. 비용. 얼마? 240. 그럼 여기에다 또 240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거 뺄 수 있죠. 빼면 얼마? 4, 3, 20.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은행한테 나가는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온 거죠. 수익 나오면 지난주에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죠. 내 돈도 있고. 그러면 은행 쪽으로 먼저 나갔죠. 그래서 요 은행한테 나가는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때는 뭘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은행한테 이건 실제로 지금 돈이 얼마가 나갔느냐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은행한테 돈은 원금을 주느냐 이자를 주느냐 원금이자 합친 걸 주느냐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만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자만 주면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론상으로 전개해 나갈 때는 전제로 까는 게 있거든요. 가정을 해 놓습니다. 어떤 가정을 해 놓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돈 빌렸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는 같이 갚아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뭘 준다고 봐요? 원금과 이자. 요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금, 이자. 요거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하게요? 부를 때 용어를 원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원금, 이자 합친 걸. 원금, 이자, 리자. 그러면 원금이라는 요 단어는 다른 말로 쓰는 게 있느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있느냐, 원금 말고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냥 원금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요거 이자는 다른 말로 쓰는 게 있게요, 없게요? 시험용으로. 리자? 없어요. 요거 원리금은 시험용어로 다른 말로 쓰는 게 있게요, 없게요? 됐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요 단어도 많이 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서비스액. 요 단어도 씁니다. 돈을 빌려 쓰면 갚아야 되는 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짧게 해가지고 그냥 부채 서비스 이런 표현도 쓸 겁니다. S자로 해서. 다시 부채 서비스 이거 붙여보세요. 입에 자꾸 단어 붙이셔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원금이자 합친 거예요. 합친 거. 부채 서비스액. 다른 표현으로 저당 지불액. 이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월부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은행에 내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돈은 어떤 걸 넣어야 됩니까?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합친 겁니까? 합친 겁니다. 또 하나 계산. 시험에서 원금이 50이에요. 이자가 80이에요. 이자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원리금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남산이 돼야 돼요. 50 더하기 80 하면 130 이렇게 되는데 요거 중에 셋 중에 둘만 주면 하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자 80이죠. 그러면 이자를 주고 원금 얼마예요? 물으면 50.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못 찾아요. 실제 시험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 얼마 적어야 돼요? 그럼 네가 원리금이라며 아무리 봐도 원리금 없지 않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원금 있죠?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있죠? 800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적어야 돼요? 두 개 합친 걸 적어요. 1000. 그 다음에 뺍니다. 빼면 얼마 나와요? 3320. 요까지는 아시겠어요? 3320. 이건 지금 익혀가는 과정이라서 숙달만 되면, 그럼 세금 구하는 거, 요것도 중요. 세금도 공식적으로 먼저 배우십시오. 왜 저렇지를 하지 마세요. 왜 저렇지는 5월달 되면 물으세요. 일단 먼저 다 익힐 거 기본적으로 익히고, 제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해를 시켜나가면서 할 거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파트가 있다. 이거는 익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익힐 거거든요. 근데 이해 없이 만약에 익힌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가 필요하면 익히고 난 다음에 그때 한 5월 정도 되면 그때도 의문이 남으면 그때 막 질문을 하시라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세금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세금은 순영업 소득 있죠. 여기에서 구해놓은 거 이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곱하기 세율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면 정산 같은 거 할 때 연말 정산을 하면 세금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득세를 내거든요. 돈을 벌면. 그럼 그 소득세를 어디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벌은 돈에서 각종 경비 빼고 남은 돈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근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보면 소득 공제 해주는 거 있죠. 소득 공제 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얼마 소득 공제, 뭐 장기 저축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그냥 빼주고 또 이것도 빼주고 하면서 추가로 더 빼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금 적게 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좀 더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 빼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자하고 빼기 부동산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요. 요거 두 개를 더 빼줘요. 다시 이자라고 하는 건 아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잖아요. 빌려서 투자하면 아까 원리금 냈죠. 요 원리금 나간 거 요거 중에서 원금 말고 이자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빼준다고요.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더. 두 번째, 부동산은 들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돼요. 부동산은. 자동차 같은 것들도. 근데 그 감가상각은 내가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지금 없어지고 있는 돈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나가지만 그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요 항목, 이게 항상 나와요. 그러면 요것도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외에는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 요거 두 개를 빼주더라. 빼고 남은 거 가지고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해놓으면 해볼게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4,320이고 이자 얼마예요? 800이고 감가상각비는 200이고 그럼 요거 다 빼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3,320이죠. 에다가 곱하기 세율 있죠. 찾아보십시오. 영업소득 세율 20%죠. 그러면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66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할 줄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금은 664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남은 거 얼마? 2,656.
정답은 2656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요거 한번 보십시오. 계산하는 거는 그냥 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과정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세금 내려갈 때 누가 갑니까? 밑에 세금 계산할 때 순위가 갑니다. 순위를 보내요. 그래서 세금은 순위감 요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세율 요렇게 들어가는 게 세금이다. 다시 세금 어떻게 구해요? 순위감 곱하기 세율이에요. 입에 붙이십시오. 시작. 누가 간다고요? 순위감 곱하기 세율, 순위감 곱하기 세율. 이가 뭐예요? 이자, 감가상각비, 순영업소 등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순 찾고 앞에서 이미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는 박스 안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박스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세율도 박스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탁탁탁 적어놓고 가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건 이제 더 없거든요. 이제 계속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익혀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얘가 뭐 정확하게 더 뭐냐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 큰 뼈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이 문제 끝이에요. 가유순전후 공경원세 끝. 난이도 최상. 실제 시험 나오면 거의 다 틀립니다. 왜? 안 외울 거니까. 자. 제가 인스타 한다 그랬잖아요. 인스타 하면 인스타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놀러 오는 거죠. 합격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동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한테 쌤 가유순전후 공경원세 반가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밑에 내가 댓글에다가 지금 신생아에게 교육 시전 중 가유순전후 공경원세 지금 곧 신생아 벗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오면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다시 문제를 딱 보자마자 PQ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 반응이 빠르게 팍 반응이 오는 사람은 시간도 소비함이 없이 바로 풀어나가는 거고 딱 보자마자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끝난 거죠. 다시 PQ가 나왔어요. P는 얼마, Q는 얼마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게 꽁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꽁수 이걸 적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고 딱 보자마자 거기서부터 문제를 계속 읽고 있어. 그냥 계속 P는 뭐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체제 나오고 보완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와부터 하면 안 되지. 기도를 해야지. 이 부작용인데 이게 와를 기도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끄어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나왔어. 딱.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유순전후 공경원세를 적어야 된다고요. 바로 옆에다가. 그래 놓고 가유순전후 빼기 공경원세. 모방을 하십시오. 제가 적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뺏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나는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개 숙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풀기는 푸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푸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안 돼. 똑같이 해야지 제 강의를 볼 때마다 도움이 되죠. 저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여기에는 왼쪽에 적고 여기는 오른쪽에 적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도 오른쪽 적고 여기도 오른쪽 적고 어떤 분들은 숫자가 없을 수도 있고 가유순 이게 없어. 이건 머릿속에 있고 숫자만 적고 있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방 완전히 똑같이 해라. 자,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세후. 그럼 제일 먼저 뭐 구해요? 가. 그러면 여기 왼쪽에 빨리 보십시오. 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없구만. 저기 가능총소득이 어디 있어? 없네. 구해야지. 아까는 있었는데 그냥. 그러면 가능총소득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호당 임대료가 600인데 임대 가능 호수가 총 40호입니다. 한 개당 600이씩이고. 그럼 저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총 수입이 나오겠죠.
그러면 곱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오게요? 2, 4,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숫자 감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면 다 적기는 너무 버겁고 뭐만 하자? 앞에 거 3개만 떼내자. 240으로. 2억 4천이죠. 근데 240으로만 계산하자 앞으로. 그래야지 간단해집니다. 그럼 가능 총소득 얼마? 240. 공실 얼마? 이제 찾아 들어가야죠. 공실 10%입니다. 10%면 어디에 10%라는 이야기일까요? 요거에 10%예요. 240에 10%면 24죠? 그래서 24. 그러면 빼면 됩니다. 빼면 얼마? 216. 그 다음에 경비 찾으세요. 여기서 조금씩 살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경비 있다 없다? 없죠. 경비 없잖아요. 근데 딱 봐도 아 저게 경비겠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다? 운영비용이에요. 운영비용. 영업경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얼마? 16 앞에 거. 예, 16 빼면 200. 그 다음에 은행한테 나가는 돈 얼마? 얼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자, 은행한테 나가는 돈은 원금일까요? 이자일까요? 원리금일까요? 원금이자 합친 거 적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원리금, 원금이자 합친 거 얼마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리자가 안 보인다? 원리금 해놨는데 내 눈에는 원금 상환액으로 보이는 거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야 될 돈이 얼마예요? 90이에요. 90. 원리금을 뺀다고요. 원금이자 합친 걸. 그게 원리금이다. 그럼 또 화를 내겠죠? 그럼 밑에 이자는 왜 나눠놨는데 밑에 이자는 왜 넣어놨을까요? 1번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넣은 거 맞게요? 아니게요? 맞다고요? 물론 그런 목적이 좀에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순이감 했을 때 이자가 있어야 돼요. 원금, 원리금 안에서 이자가 얼마인지를 줘야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자만 별도로 이렇게 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90을 주고요. 그럼 빼면 얼마? 110. 그럼 세금 얼마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만 지금 해보십시오. 시작. 연습장에다가 세금 계산만. 순위가 갑니다. 세금 내러. 순위감 곱하기 세율. 야,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순위감 곱하기 세율이라고 적으라고요, 지금. 그리고 순 적고, 이 적고, 감 적고, 곱하기 세율도 적고, 그 다음 계산기를 들라고요. 이게 습관이에요. 중요한 습관. 세금 계산은 순위감 곱하기 세율입니다. 하셨어요? 해볼게요. 순, 이, 감 빼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세율 이렇게 적는 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순을 찾아. 순 얼마예요? 200. 이자 20. 이자. 그래서 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감가상각비 바로 같이 나와 있죠. 10. 계산하면 170이죠. 곱하기 세율 0.3. 0.3. 그러면 51 나오죠. 그래서 세금은 51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적으셨어요? 옆 사람 거 확인해 봐봐. 이렇게 순위감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는지 뽑아봐봐. 글자 좀 제발 좀 크게 좀 적어요. 글자 좀 콩할 만하게 적어가지고. 지금 이거 집 그리는 거 지난주에 해봤잖아요. 했죠? 내가 장담하는데 자기가 그리는 집 크기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살 거야. 평생을 아마. 콩할 만하게 한번 그려봐봐. 그냥.
그래서 요거 빼면 세후 얼마예요? 59. 뭐 이렇게 해서 답 찾습니다.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 그 다음부터 이거 연습하는 걸로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최근에 이거 계산 문제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계속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OX 해보십시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것을 세전현금 수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다시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가면서 해볼게요. 이게 익숙하다,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론 문제도 적어놓고 풉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산 안 할게요. 자,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세요. 나 쳐다보고 지금 이제 바로 할게요. OX 해보십시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전현금 수지라고 한다. 지금 느끼는 그 난이도와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이거 보세요. 적어놓고 문장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것을 세전현금 수지라고 한다. OX. 그러니까 난이도가 같냐고, 지금 느끼는 난이도가. 이게 훨씬 쉽잖아요. 역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볼게요. 세전현금 수지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이 순영업 소득이다. OX. O죠. 여기서 요거 빼서 요 나오고 빼서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더하면 나오고 더하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문인데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한 거 딱 하면 난이도 최상짜리 지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론이 나오든 계산이 나오든 100%입니다. 100%가 아니고 두 문제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표정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불안에 뜨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게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 없어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나오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혹시? 무게가? 여행 떠날 때 이 합격이라는 걸 가방 안에 넣고 끌고 다니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얼마나 힘든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러니까 이 합격이 여행의 마지막에서 그냥 여행하는 그 와중에 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가는 게 합격인 거지, 처음부터 합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찾아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없다고, 이건 가방 안에 없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결혼했어요, 혹시? 안 했어요? 나이 물어도 돼? 나이는 안 물어볼게.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떤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첫눈에 빡 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봤을 때 뻑하고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나는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 찾아다녀봐. 그런 사람 나오나? 평생을 찾아다녀봐라. 그런 사람 나오나? 그러니까 사랑은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게 정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가 뭐 결혼도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누군가가 막 대단히 멋진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막 나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38년 동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합격이 그냥 어느 선생이 어느 기본서가 합격이라는 걸 보장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나 아직 그 선생을 못 찾아서 내가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오는 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머릿속에서 이것 좀 빼라고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성공하는 것도 인생에서 뭐 회사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보면 성공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성공할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다 가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서 죽어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됐고요. 자, 지금 신생아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량진도 있고 신생아가 강남도 있거든요.
지금 첫 신생아 상태는 제가 나가는 학원에서는 강남 쪽의 신생아 상태가 좀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생아인데 표정이 굳어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표정을 빨리 풀어야 돼요. 신생아 상태로 끝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딸 보자마자 그 간호사한테 한 첫 마디가 있어요.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이거 제 딸 맞아요? 내 몸에서 저게 나왔다고? 너무 못난 거지. 그게 애가 나왔는데,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랑은 처음 좀 다른 거지. 상대적으로 우리 아들은 나올 때 좀 잘 나가서 이쁘게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딸은 그게 나오니까, 딸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막 대갈장군 막 해가지고 막, 하여튼 안 좋은 말은 다 듣고 살았는데, 점점 크면서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이 내가 쉬는 날인데, 내일 어디 가야 돼요. 저쪽에 압구정동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센스를 한번 보지. 내일 제가 왜 압구정동에를 가야 될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네가 뭔 말을 하는지 알겠다. 합격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철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몇 시간 걸려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가볍게 눈 찢는데 한 2시간이면 되나? 어쨌든 하여튼 저도 처음이라서 그런 데 가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사진이나 찍어놔야 되겠어요. 들어가기 전, 나간 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요거 세 번째,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역시 제일 마지막에 건데 뭐 적어야 돼요?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거. 빨리 크게 5번씩 다시 시작. 입에 붙여야 돼요. 가, 유, 순, 전, 후, 공, 경, 은, 세. 제가 이걸 왜 적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적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하면서. 있어요. 어떤 거 적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번 하면 잘 안 할 거 앞으로. 그래서 적어 놓고 기억을 해야 될 거.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죠. 제가 자주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서 본인이 외우든지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럼 더 적어야 되지 않아요? 안 적어도 돼요. 왜? 1800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1800번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걸 못 외울 정도의 머리다 내가. 그러면은 안 해야 돼요. 공부 자체를. 이걸 적어야 될 정도 같으면. 진짜 1800번 할 것 같아요? 오늘만 한 200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소리 몇 번 할게요? 가요, 순전, 후, 공경, 언세? 10번 이상 할게요? 안 할게요? 10번만 했겠어요. 지금까지만 한 것만 하더라도. 나 지금 10번 더 할 수 있어. 가요, 순전, 후, 공경, 언세, 가요, 순전, 후, 공경, 언세. 그러니까 제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막 해버리면 이거 일주일 안에 입에 붙어버립니다. 나중에 치매가 와도 아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가요, 순전, 후, 공경, 언세 막 이러고 다닐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안 나와요? 자, 요거 딱 적어 놓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가능 총소득 얼마예요? 지금 가능 총소득을 계산하는 거,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첫째 문제에서는 가능 총소득을 바로 줬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가능 총소득을 안 줬지만 방이 몇 개다, 방 한 개당 얼마 수입이다 해서 바로 그냥 곱하면 나왔었고, 그래서 요거는 면적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센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능 총소득 얼마겠습니까? 가능 총소득을 구하라고 지금 준 게 자료가 요거 3개예요. 하셨어요? 이제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아셔야 되냐 그러면 연면적이 뭐다 이제 이런 말뜻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가십으로 부동산이나 결혼과 상관없이 공법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냥 자
공법도 한 3주 정도는 하셨을 거니까 이제 공법은 빠삭하게 알고 계시죠? 3주 하면 공법 다 한 거잖아.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 요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위에서부터 전구 같은 걸 이렇게 팍 펼쳤을 때 밑에 그림자 면적. 위에서 바로 요 위에서 탁 때렸을 때. 자, 어쨌든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그럼 몇 평을 짓고 싶으세요? 이렇게 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땅이면 내가 지금 건축물을 발주를 할 거예요. 건축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평을 짓고 싶냐고. 바닥 이 100평이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이거 얼마 지을래요? 건축자 물어봤어요. 이제 건축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이 몇 평 지어달라고 할 거예요. 100평 지어달라고 할 거예요. 땅이 100평이니까 난 100평 지어달라고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몇 평 지어달라고 하시려고? 50평만? 되게 겸손하게 사시네. 왜 50평이면 이 땅이 이게 도시 땅이면 남은 50평 뭐 하시려고요? 텃밭도 하려고요? 되게 귀하게 잘하셨구나.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텃밭 할 땅이 아니잖아요. 일단 50평, 그럼 몇 평? 50평만 몇 평 하실 거예요? 150평 할 거라고요? 아니, 지금 옆으로만 묻고 있습니다. 옆으로만. 이 땅 위로 말고. 이게 땅이 100평이면 건축물은 몇 평으로 짓고 싶으냐? 몇 평? 80평? 다양한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50평 난 지을 거야? 50평 지을 거야? 80평 지을 거야? 몇 평 지을 거야? 80평 지을 거야? 80평 지을 거야? 비정상적인 분들만 나와 있는데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몇 평 지을 거냐 그러면 100평 짓습니다. 100평을 안 짓는 이유가 뭔데? 땅이 100평이 있잖아. 다 돈인데 지금 한 평만 빌려줘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50평 짓겠다, 80평 짓겠다.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돈이 원래 많구나. 그러니까 100평 짓는 게 정상인데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분들보다 더 비합리적인 사람이 여기다가 150평 짓겠다는 사람이죠. 150평 짓겠다는 건 내 땅은 이거지만 옆에 남의 땅이 있겠지만 이것도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몇 평이에요? 100평이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100평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은.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당연히 100평을 지어요. 100평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전부 다 100평 다 지어버리면 여기도 땅 있고 여기도 땅 있고 그러면 여기도 꽉 다 채워줘. 여기도 꽉 벽 하나를 둘이서 같이 쓰는 거지 이제. 완전히 100평으로 다 지었으니까 여기서 불 나면 다다라락 해서 전부 다 불 나는 거고 끄지도 못해 이제.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그렇게는 못하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한테 맡기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거 못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가가 토지가 100제곱미터면 100평 전부 다 건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토지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면 반만 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토지에다 대고 국가가 다 반만 지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토지는 반만 지어, 어떤 토지는 60% 지어, 어떤 토지는 80%까지 지어도 돼.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놨을까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더 많이 지어도 될까요? 그러면 딱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싼 땅. 땅이 왜 비쌀까요? 건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 땅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용도 지역으로 나누면 이제 공법 배웠다 그랬으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주거 지역 아시죠? 들어봤죠? 상업 지역 들어봤죠? 공업 지역 들어봤죠? 녹지 지역 들어봤죠? 제일 비싼 땅 상업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이 제일 많이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까지 지어도 되느냐 그걸 건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건폐율이 100%가 되면 맥시멈인 거예요.
그러면 꽉 닫히는 겁니다. 그럼 건폐율이 100%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 아까 말한 100인데 120%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옆집 딱 넘어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건폐율이 90%면 그러면 요까지 짓겠다는 거죠. 거의 꽉 채우는데 10%는 안 짓겠다. 말 뜻 아시겠어요? 그럼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상업지역도 여러 개로 나누죠. 나누거든요. 중심 상업지역, 뭐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상업지역 안에서 제일 비싼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땅이다.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시라고요. 제일 비싼 땅 어디예요? 중심 상업지역. 다시 제일 비싼 땅. 중심 상업지역. 그러면 그 기준이 하나가 선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중심 상업지역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건폐율이 가장 높은 땅이 어디일까요? 중심 상업지역이라고요. 왜? 걔가 제일 비싸니까. 그럼 제일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은 몇 프로까지 써도 되게끔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의 최고치를 기억하는 거죠. 제일 비싼 땅. 건폐율 최고치 얼마게요? 우리나라에서 100% 인정해주는 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95%는 없습니다. 최고가 90%입니다. 90%까지 지어도 되면 거의 꽉 채워서 짓는 거죠. 그럼 90%짜리 땅이 어디일까요?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비싼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건폐율이라고요. 그건 나중에 현업 나가시면 입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막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해져야 될 단어들이고. 자, 그러면은 적지 마세요. Don't write. 중심 상업지역, 그게 90%인데.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요만큼 요렇게 이게 지금 면적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높이에 대한 제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이를 사람들한테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러면 아까 요 땅 몇 층까지 지을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럼 몇 층까지 짓고 싶어? 몇 층? 아무렇게나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100층? 200층까지 짓고 싶어? 돈은 있고? 기술은 있고? 지을 기술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짓게끔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 난리 나겠죠. 막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요. 그럼 국가가 높이 제한을 들어갑니다. 몇 층 이상 짓지 말라고. 그럼 만약에 이걸 아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이걸 면적 단위로 봤을 때 100평을 다 짓는다 한 층을 라고 하면 100층을 다 지어요 이만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게요? 그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까 그 지역이겠죠. 제일 비싼 땅.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일 비싼 거예요. 가장 넓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중심 상업지역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해 놨을까요? 공법에서. 자, 아무렇게나 어차피 틀릴 거니까 몇 층? 내 생각엔 이게 아까 건폐율은 90%였잖아. 90%였는데 올라가는 건 그럼 몇 층까지가 허용이 되어 있을까? 이걸 일단 한 층을 다 쓴다고 봤을 때 몇 층? 어차피 틀려. 빨리. 30층까지 허용해 놨을 거다. 땡. 자, 몇 층? 몇 층?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땡. 몇 층? 45층까지 갈 거다. 틀렸고. 땡. 그 다음. 몇 층? 80층요? 80층. 자, 요걸 하면 오늘 수업 끝나겠는데. 해봐, 몇 층? 150층? 150층. 갈수록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몇 층? 130층? 젊은 친구들이 층수가 많이 올라가네, 지금 보니까. 자, 거기 몇 층? 100층? 알았어. 내가 좀 대답을 이야기해야 되겠네. 내 입으로.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 층수예요. 그러면 이제 눈빛들이 저거 이상한데 롯데만 해도 지금 저게 100몇 층이고 주변에 30층짜리 건물 우리 아파트도 지금 15층 넘는데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이게 법 최고예요.
법 최고. 질문. 난 30층을 짓고 싶어. 난 법에서는 15층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이걸 30층짜리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이걸 꽉 채워서 지을 때 15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는 더 올리고 싶어. 2배로. 그러면 이걸 반만 지으면 돼요. 아까 건폐율이 100%가 아니고 건폐율을 50%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30층까지 가능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60층 짓고 싶으면 다시 요거에 반만 쓰면 돼요. 120층 짓고 싶으면 다시 요거에 반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120층짜리 건물 있죠? 롯데 같은데. 그러면 거기가 건폐율이 몇 프로겠느냐? 건폐율이 거기가 70% 80%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높이까지 못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상업지역인데 요까지 이렇게 쓴다 그러면 건폐율 지금 몇 프로예요? 한 20%밖에 안 되죠. 25%. 25%도 아니지. 하여튼 굉장히 좁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높이까지 가도 돼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요거 전체에서 면적 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걸 제한한 걸 건폐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건폐율은 이론상으로는 100% 넘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최고가 어디다? 90%입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높이거든요. 그 높이는 몇 프로다? 1500%입니다. 아까 15층. 전체를 다 채웠다고 봤을 때. 근데 높이로 따지면은 더 높이 올라가도 된다. 이게 건폐율을 점점 이렇게 줄여가지고 올려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용적률은 1500, 15층. 그 다음에 건폐율은 90%. 그게 최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거 하나는 기억할 수 있다고, 그거는. 다시 질문, OX 해보십시오. 유통상업지역. 인 경우에 건폐율은 용적률이 1800%이다. OX. 유통상업지역인 경우에 용적률이 1800%이다. OX.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1500이래니까. 최고가 1500이래니까. 1500 이상은 용적률이 없다니까. 중심상업지역이 지금 최고 하나만 한 거라니까. OX. X 꼭 울어야 되겠니? 다시.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95%이다. X 건폐율 90% 이상은 없다니까. 주거지역이면 오히려 건폐율이 더 적죠.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최고는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요. 최고가 90하고 1500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땅이에요. 어디라고요?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하나 더. 연면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연면적 있잖아. 지금 재수하시는 분들은 공법이고 뭐고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은. 대신에 적게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는 게 최악이에요.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아. 그럼 순수하게 찍기라도 하지. 근데 어정쩡하게 알아버리면 꼭 오답에다가 간다고요. 아예 모르면 찍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500제곱미터고요. 여기도 500제곱미터고, 여기는 300제곱미터고, 여기는 뭐 200, 100제곱미터입니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몇 층? 이거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죠. 요거 연면적입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공법에서도 나오고 막 어디에서 나오고. 연면적의 정의가 뭘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요게 연면적입니다. 외울 수 있죠? 연면적 정의가 뭐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시 연면적 정의. 연면적 정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면은
연면적 얼마게요? 지금 이게 각층 바닥 면적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연면적 얼마게요? 계산을 빨리 하세요. 이 계산 안 돼요, 이거? 1400? 합계 1400 제곱미터다. 연면적. 이거 OX. O 손 들어보십시오. X. X. 이것만 알고 오늘 집에 가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이게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정의거든요. 정의인데 제가 이게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지금 얼마예요? 1400이죠. 1400인데 지금 X 손 드신 분. 왜 X라고 하신 거예요? 지하가 뭔데요? 이거 O 손 드신 분. O 손 드신 분은 지금 손 드신 손 이렇게 반짝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O 손 드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모르거나. 다시 말하면 올해 처음 공부 시작해가지고 연면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딱 요거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부를 하셨지만 연면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400이라고 하신 거고 정답은 1400이 맞아요. 근데 1400 아니라고 하신 분 다시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뭐냐 그러면 아예 모르지 않아요. 공부를 했어. 근데 어정쩡하게 공부한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지. 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찍기라도 하지만 이분들은 여기에 딱 물어버리면 이걸 딱 빼놓고 무조건 답은 900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맞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정확하게 몰라서. 연면적의 정의가 이거라고 방금 알려드렸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500을 뺀 거예요? 이게 연면적 정의라고요. 그래서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1400이라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의 바닥 면적 얼마예요?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500입니까? 또? 이게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 500. 또? 그래서 이게 물으면 바닥 면적 얼마다라고 막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바닥 면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닥 면적을. 지하층 바닥 면적 500, 1층 바닥 면적 500, 2층 바닥 면적 300, 3층 바닥 면적 100. 얘가 지금 제가 말한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통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건물 바닥 면적 얼마 했을 때 500.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바닥 면적은 층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앞에 이게 붙어요. 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층마다 똑같으면 그냥 한 층 바닥 면적에서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그게 연면적이 이게.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지하층 바닥 면적 얼마예요? 500.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걸 뭐라 그런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연면적이 제일 간단한 거죠. 다 합치면 돼요. 바트. 아까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용적률이 높이 제한이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높이를 제한할 때는 여기가 지금 지하거든요. 높이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밑에 이거랑은 지하니까. 그러면 요것만 상관이 있거든요. 높이는. 그러면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공식이 나와요. 요 공식에서 연면적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 연면적은 이게 포함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걸 포함시켜버리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을 적용할 때 뭐는 빼고 적용합니까? 지하층은 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뺀다는 말은 연면적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단어가. 지하층의 면적은 뺀다는 말은 용적률이라는 단어와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는.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은 공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법이 아니더라도
학개론에서도 당연히 같이 자주 나오니까. 연면적이 뭐다, 건폐율이 뭐다, 용적률이 뭐다 이런 말들이 알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알겠다. 그러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하나는 수정하셨어요? 연면적은 당연히 다 더한 겁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만 뭘 뺀다? 지하층의 면적을 뺀다. 요렇게 딱 하나. 절대 이거 지금 고쳐드렸는데 고친 거 다시 돌아오게요? 안 돌아오게요? 한 달 뒤에 물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안 돌아오게끔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게 틀린 분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앞에 쪼르르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틀려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각성이 좀 돼야 돼요. 사람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허리 만지는,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계속 허리 치료를 받는데 수요일마다 받아요. 수요일 12시에 한 1시간 정도씩 허리를 계속 이렇게 허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뼈 같은 거 이렇게 또 잡아주기도 하고 뭐 근육이나 골격이나 아니면 뭐 신경이나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치료를 하시는데 항상 저보고 할 때마다 최근에 목을 자꾸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목 수정하면 무서워요. 목 교정하면.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목을 한 번에 이렇게 팍 트는데 뚜두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거기 이소룡 영화 보면 아고고 해가지고 이렇게 팍 하면 목 팍 꺾기 그런 건데 무섭긴 무서워. 그런데 전문가한테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교정해 놓으면 일주일 뒤에 다시 틀어져 있고 교정해 놓으면 일주일 뒤에 다시 틀어져 있고 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게 목이 이렇게 틀어지는 건 또 한쪽 방향으로만 틀어지니까 그게 어떤 걸 하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이게 계속되면 그러면은 목이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듣자마자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탁구를 치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걸 하면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탁구 레슨을 받을 때 나 이거는 오른쪽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백 쪽만 나 할란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연습을 그걸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허리는 괜찮지. 목이 갔지. 그러면 이 가가지고 교정하면 또 나는 모르니까 또 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또 똑같은 것만 지금 계속. 이것도 레슨비가 있고 이것도 치료비가 있잖아요. 치료하고 레슨 받아서 들려놓고. 공부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교정시켜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까지만 풀고 싶게요. 이왕 한 거니까. 자, 연면적이 1800입니다. 제 전체 면적이 1800인데 그 안에 유효임대 면적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효임대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렇게 아까 그 면적이 1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빌려줄 거예요. 그럼 임대 수입을 받을 텐데 전부 다 못 빌려줍니다. 이게 좀 넓은 범위다, 뭐 빌딩이다. 그러면 여기에 복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만큼 해가지고 뭐 화장실이 있을 거고 여기는 계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제 빌려줄 수 있는 면적은 여기에 있는 복도 면적 빼고 화장실 면적 빼고 계단 면적 빼고 하는 요 면적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고 유효임대 면적이라고 하는 게 요걸 뺀 나머지 면적인 거죠. 그럼 지금 복도나 화장실이나 이런 게 몇 프로 정도 있다? 20%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임대 면적이 80%다. 그리고 1제곱미터 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 5,000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능 총소득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거 세 개를 곱하면 돼요. 1,8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구합니다. 자, 뭐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신줄 놓은 분들이 7분이 있어서 10분간 쉬어야 되겠어. 자, 10분간 쉬었다 들어오십시오.